예, 진짜 바빠. 도대체 너무 자리가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자리는 딱 한 자리야. 최고위원, 적폐청산위원장. 시도당 위원장이니까 최고위원이고, 최고위원이니까 적폐청산위원장이고. 안녕하십니까. 민주연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과제죠. 적폐청산. 논란도 많고 또 그만큼 국민의 기대와 지지도 있는 주제입니다. 그 적폐청산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장님. 원장님 그러니까 자꾸 내과 원장님 같아가지고. 그래도 산부인과 원장이 아니고 연구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마주 앉으니까 네, 새록새록 또 우리의 예정이. 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상황본부장님으로 제가 모셨던 상황 이실장입니다. 아유, 제가 실세 상황실장 무슨 모시고 저 한병도 네. 정무수석이 수석이 되고 나니까 기사에서 웬 진로소주도 아니고 무슨 진문 뭐 이런 거 나왔던데 진문. 우리 뭐 예. 박범계 최고위원님도 예. 거의 그 수준 아니신가요? 아니면 저는 그냥 원문, 그냥 원래 문재인. 원문. 야, 이게 또 하나 나왔네. 원문. 아니 근데 네. 우리 보면은 굉장히 네. 완전 모범생 스타일이잖아요. 모범생이에요. 아시잖아요. 진짜로? 예. 아니 근데 생긴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모범생인데 네. 어찌 별명은 박범계. 아. 우리가 뭐 그 스토리는 알지만 네. 그게 국정감사였나요? 청문회였나요? 그 당시에 이제 국정조사, 작년 국정농단 국정조사. 최순실 국정조사 때 장제원 의원이 이제 그렇게 만들었죠.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라. 그러니까 그때 뿜어서. 예. 뻔한 것을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님 뭐 이거 제지해 주십시오 그러길래 속으로 잘 하시잖아. 속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게 도대체.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원래 잘 뿜으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제 직업이 판사였으니까 판사할 때는 그거 좀 뿜으면 안 되죠? 솔직히 근엄하게 그렇게 한 10년 살다 보니까 그게 인생의 일종의 이미지 또 네. 성격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좀 이건 뭐 성격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지금 말씀 듣다 생각하는데 예. 판사가 법정에 앉아서 뭐 얘기를 하거나 때로는 확인도 하고 할 때 지난번처럼 네. 막 웃기는데 웃음을 참아야 되는 경우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9년 정도 했는데요. 웃기는 상황이 있긴 있는데 그 자리만 가면 웃겨도 안 웃어져요. 예. 참 묘하네. 그 묘한 겁니다. 그게. 예. 그게 직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요새 그야말로 좀 뜨시는데 아니 뭐 전국적으로 당에서도 그렇고 강연 요청도 많고 국회에서도 원래는 직함이 뭐 지금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대전시당위원장은 당연히 네네, 이제 하시는 거 그 외에 법사위 간사를 했었죠. 간사도 맡고 예, 계시고 한두 달 최근에 전까지. 이제 내려놓으신 거죠? 예. 등등. 근데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요새 근황 좀 우선. 뭐 우리 김민석 연구원장님 불러주셔가지고 연구원에서 하는 국정과제 설명회도 했고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각 시도당 정치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그거 많이 다니시죠? 그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거의 안 다녀본 데 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반응이 뭐 나쁘지 않아요. 아 뜨겁잖아요. 제가 인천에서 할 때 가봤어요. 근데 예. 야, 이 들었다 놨다 잘하시. 아이고. 근데 그때보다 더 재밌어졌다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느는 것 같아요. 깨알 자락까지 넣으셨네. 그 적폐청산 예. 말이에요. 예. 저희가 같이 대선 때 선거도 치르고 했지만 최근에도 뭐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여전히 국정과제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적폐청산이냐 국민대통합이냐 뭐 이런 일종의 논쟁 비슷한 게 있었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요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것이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또는 이게 예. 적폐청산이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뭐 부정부패 척결, 뭐 음. 비리 척결 이런 식의 용어를 썼는데 뭐 좀 다른 용어 없냐? 네. 이 용어 자체가 왠지 조금 네. 어두운 느낌을 주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예. 이 적폐청산이라는 용어가 원래 어디서 나왔죠? 그리고 이게 괜찮은가요? 좀 다른 대안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 그렇죠. 전 대통령이 4.16 세월호 참사 그 사건 이후에 침몰의 원인과 구조하지 못한 그 책임을 사회 전반으로 돌리면서 사실은 본인이 제일 큰 책임자인데 그렇게 돌리면서 만든 용어거든요.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적폐 그렇습니다. 때문이다. 예, 그래서 뿌리 뽑아야 된다. 나만 빼고. 자기만 빼고 사실은 적폐의 원흉인데 네. 뿌리 깊은 적폐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 안전은 물론 경제 부흥도 국민 행복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 재밌게도 촛불 전국이 지속되면서 우리 촛불 시민들이 광장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구호로서 제창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후보가 되기 전에 올 1월 초에 어떤 특정한 토론회에서 이것을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폐청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촛불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보통 명상화가 됐기 때문에 다소 어감이 좀 세고 또 어떤 상대 진영에 어떤 전달되는 그 어떤 공세적 이미지가 너무 세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촛불 전국에 가장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 뭐 학자적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토를 달 수 있겠지만 예. 이미 국민 대중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냥 역사적 용어로 딱 그런 것 정착했다 같습니다. 이렇게 예. 보신다 이거죠. 네.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네. 대략 활동을 시작할 때의 목표랄까 또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일단 큰 틀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각 10한 5, 6개 부처청에 일종의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과제를 위해서 조사기구인 TF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TF 자체적으로 조사와 11개라고 하면 하여간 15개 한 15, 정부 6개 전반적인 거의 모든 부처청에 국정 전반에 관한 적폐청산을 네. 다 들여다본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름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네. 거의 모든 부처에 다 만들어지다시피 돼 있고요. 그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거기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검찰의 수사 의뢰가 돼서 적폐청산 수사가 지금 한 3, 4개월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 당의 이제 집권당으로서 적폐청산위원회는 한 3개월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 몇 분이나 되죠? 15분의 거의 다 현역 예, 의원. 현역 의원으로 되어 계시고 11개 상임위원회에 각 소속돼 있는 네,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조응하는 그러한 위원회이고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도 개선은 결국 법률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공수처가 대표적인 그러니까 저희들 건데. 지금 주로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 국정원 검찰 문제 대략 이것에 막 관심이 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국정 예. 전 영역에 걸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역시 저희가 처음에 관심이 모아졌던 것은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역시 MB 관련한 그렇죠. 부분이 많죠. 네. 그 시작이 이제 MB 관련한 문건 공개였어요. 그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뭐 네. 보고 필사하고 이런 과정도 있는데 그 과정 또는 뭐 재밌던 얘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좀 간단히. 결국은 그 MB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한 두 군데 정도에서 드러났는데 그 중에 가장 국민들한테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됐던 부분이 MB를 모셨던 MB의 특보 또는 뭐 수석 비서관, 비서관들 한 10여 명 정도 뭐 대표적인 분들이 뭐 정진석 의원님 같은 분, 또 박형준 전 의원님 뭐 이런 분들 또 김희정 장관도 했죠. 대변인 뭐 이런 분들 총선 출마하니까 다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총선 출마하니까 총선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라. 근데 이 문건이 만들어진 부서가 특이해요. 공직기관 비서관실이거든요. 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대통령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고 혹은 어떤 공직사회 전반적인 어떤 공직기강을 복무 감찰을 하는 그런 곳인데 결국은 공직사회를 기강을 잡아야 할 것을 기강을 흐트리라는 거의 무슨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공직사회에 니네들 얘네들 녹을 좀 도와줘.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그런 세거든.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관련하는 라인 자체를 통해서 그게 내려갔다는 그렇게 것은 해석할 소지가 공적 있죠. 기구를 선거에 이용했다라고 활용하려고 볼수 했던 있는 거 거군요.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근데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박 의원님도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참여정부 때. 예. 근데 사실 청와대에 있던 분들을 이렇게 선거에 나가게 되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보면 예. 참여정부 시절 그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있던 사람들이 나갔을 때 직간접적으로 도와라 이런 얘기를 하여간 그런 청와대의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못한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1기 민정 2비서관 네. 법무비서관을 예. 한 해에 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그때도 실세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나이 어린 때. 지금도 그때 실세시고. 지금은 아니고. 예, 지금은 이제 당의 공식적인 예. 뭐 이제 그렇게 웃기지 마세요. 예, 여러분도 아시죠? 김민석 연구원장님하고 저와의 관계. 예. 계속 그래가지고 그때 2004년도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려고 나왔는데 제가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네. 이 경선에 떨어진 것이 KBS 9시 뉴스의 첫 번째 뉴스였어요. 박범계 전 민정비서관이 경선에 그런 일이 떨어졌어요. 있었네요. 맞아요. 그 정도로 청와대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 당시가 우리 대통령 임기가 2년 차거든요. 초반인데. 초반이거든. 근데 약간 손을 전혀 안 댔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상징이죠. 예. 좀 야속했죠, 사실은. 예. 그렇게 한 것이 법률적으로 본다면 어떤 대목에 걸리는 겁니까?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공직기강을 통해서 내려보냈다 하는 것을. 2012년도를 대비한 거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이것이 문제가 됐더라면 수사가 됐을 거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대단히 크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고 뭐 정치 개입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근데 결국 이제 그 관련 문건이 처음 이제 나온 것은 그런 네.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을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공직기강을 통해서 내려보는 이제 그것이 공개된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심각한 거죠. 어마어마한 예, 문제가 있는 어마어마한 거죠. 얘기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MB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작 당사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월 달에 이제 바레인 나가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감정풀이하지 마라. 네, 정치 네.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단 말입니다. 네, 네. 어떻게 그걸 평가해야 되나요?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보복, 감정풀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리오 빵꾸요 이런 표현이 있듯이 대전에서도 그런 얘기. 예, 그런 얘기해요. 예. 그런 얘기 있고 뭐 이제 정치 보복 뭐 이런 얘기는 뭐 국민들한테 뭐 시도 안 막히는 말씀이고. 네, 저희도 최근에 여론조사 해보면 예, 그러시잖아요. 뭐 너무 잘 그런 아시잖아요. 거, 먹히지 않는 MB에 대한 얘기예요. 수사 소환하라는 게 뭐 70%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중간적인 점검을 통해 놓고 보면 MB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예하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발언을 했던 거예요. MB 자신을 놓고 볼 때. 제가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몇 가지 기류들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이 극단적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적폐청산의 피로감을 선동하고 나름 MB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어선을 이게 쳤다. 검찰 내부에서 일부의 목소리긴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 하명 수사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네. 물론 그 즈음에 검찰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예. 그게 오비락인지는 모르겠으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는 사실 서울중앙지부 영장전담들이 짜게 보거든요. 영장을 쉽게 안 내줘요. 그런 영장전담들에 대한 비판도 많았는데
강모 판사가 발부한 그 영장이 직접 상관이다시피 하는 네. 신광열 형사수석부장판사에 의해서 8일 만에 적부심으로 석방이 됐거든요. 네, 네, 네. 뭐 이것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자꾸 뭐 떠들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 성역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적폐청산 피로감과 정치보복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 속에서 MB를 중심으로 하는 새의 결집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김관진 구속에서 석방으로 이어진 그 과정이 결국은 MB가 이것을 정치보복이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던지고 한 그런 기류에 각 부분이 영향을 받고 법원도 일정하게 영향을 법원이 영향을 받았다. 저는 뭐 제가 비판하는 것은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의 적부심 석방 결정 자체를 법리적으로 제가 비판을 한 거고요. 네. 다만 지금 우리 김민석 연구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MB가 나 이건 정치보복이다, 감정풀이다라고 던지고 검찰에서 기류가 좀 이상해지고 보수적인 신문들이 뭐 적폐청산 피로감을 얘기하는 거 이것과 그 법원의 결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냐 그 부분은 제가 뭐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어떤 기류의 변화가 일부 있는 것은 맞다. 전반적인 기류의 변화가 그런 차에 그러한 적부심 결정이 석방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법리적으로 비판한 거다. 설마 아니 뭐 신광열 형사수석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적폐청산위원장님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많이 있을 네? 것 같아서 나오신 김에 왜 근데 다스는 누구 건가요? 왜 그렇게 털라고 그러세요? 저를 또 이렇게. 아니, 그거는 좀 예. 알려주고 가죠. 저는 뭐 확신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MB가 연관되어 있다. 예. 거기서 더 나가서 소유 관계까지도 의심해 볼 만한 그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기로 맘만 먹으면 그 다스의 소유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 달 거리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혹시 한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나는 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뭐 이제 그 다 나온 얘기인데요. 예. 결국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김재수 LA 총영사가 협력해가지고 동결된 스위스에 소위 김경준이 빼돌린 그 돈의 140억이 다스로 돌려갔다. 그때 나온 여러 문건들, 관련 정황들, 또 다스의 경영관계와 관련해서 또는 다스의 물납, 세금을 체납했는데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네, 네. 그 물납 관계로 주식을 물납했다든지 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의 다스 관여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또 중요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던 서초동에 가면 영포빌딩이라고 있어요. 그 영포빌딩에 다스 사무실이 있다든지 예. 예. 그 다스 사무실의 룸 넘버가 뭐 503이라는 얘기도 있죠. 역사에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런 등등을 종합을 해보면 또 제가 그 뭐 파파이스 같은 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 법원은 이미 그 다스의 돈이 BBK를 통해서 세탁이 되고 마프라는 여객 펀드를 거쳐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그 자금 흐름을 이미 밝혀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 검찰이 수사하면 결론이 쉽게 날 수 있다. 결론이 쉽게 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다스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이렇게 의혹이 정말 쭉 줄을 서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국정원 댓글 개입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김관진 장관도 연결되고 등등등등 한 것인데 그 댓글 문제라는 것이 이제 김관진 장관은 국정원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동관 이제 수석 같은 경우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전 홍보수석이 아니 뭐 어느 정부가 댓글 달라고 하느냐,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한 자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 결국 이제 소위 당시에 감독관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에 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지시한 이런 관련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법조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앞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길은 뭔지
지금 좀 전에 다스는 이게 검찰이 수사하기만 하면 뭐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아까 기류 변화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이게 기류도 좀 변하고 이렇게 쭉 늘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530 심리전단의 이제 그 여론조작건 관련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가 풀려났잖아요. 근데 김관진 장관이 구속됐다는 얘기는 영장 전담이 보기에 본인이 전라북도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2012년 총선 한 달 딱 남겨놓고 예. 군무원 증언을 해가지고 소위 그 댓글 요원들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게 대북 심리전 같으면 기재부가 안보 문제인데 반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기재부가 딱 봐도 이거는 총선용이라는 거, 국내 정치 개입용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기재부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반대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한 거예요. 예. 군무원 증언을.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이 호남 사람 배제하라. 예. 딱 보면 이건 호남은 무조건 90% 이상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니까 결국은 한미 FTA라든지 제주 해군기지처럼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한 거거든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성은 뭐냐? 군무원 증언 지시인데 저는 사실은 530 심리전단 군무원 지시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그걸로 여러 혐의들, 여러 의혹들을 클리어해주는,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는, 한번 불렀다가 말고 사법 처리 안 하고 그게 반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530 심리전단 그 댓글 공작은 정말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중대 국기문란 사범은 맞지만 이긴 하나.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댓글을 하나하나 보고받고 하나하나 지시하고 그걸 밝히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안의 성격상. 아마 김관진까지는 김관진까지는 맞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BK와 다스 직접 관여되어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제2롯데월드 또 하나는 4대강 예. 이런 것들 아주 큰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것. 다만 다스와 BBK는 국책 사업이 아니지만 완전한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제대로 얽어매는 것이 저는 정의를 밝히는 길이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맞다. 예. 그러려면은 너무 조바심 낼 일은 아니다. 이 호흡을 조금 예. 길게 갈 필요도 있다.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시다가 또 제2롯데월드 말씀하셨어요. 마침 국정감사에서도 그걸 지금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제2롯데월드 승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고 국민감사 뭐 청구까지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국민감사 청구 모집이 끝났습니다. 그래요? 300명이 넘었어요. 네. 이게 그냥 문자로 해서 저 국민감사 청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입니까? 예, 국민감사 청구 숫자는 300명이 요건이? 넘어야 돼요. 네. 직접 그 거기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예. 참여하는 분들이 직접 자필로 그 국민감사 청구서에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실에 보내주셔야 돼요. 국정감사 때 제기하시고 바로 그게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우리 시간이 생각보다는 빨리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했지만 이 관심 있는 정도에 비하면 또 조금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공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들고 힘든 일이군요. 그렇고 MB에 대해서 제2롯데월드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 또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서 안전상의 안보상의 문제가 야기된 것을 감사해달라는 국민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로 그 청구서에 일종의 고발장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거 사실은 개개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3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다음 주 오늘 처음 밝히는 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직접 오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저희 적폐청산위원회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원 앞에서 퍼포먼스와 함께 직접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와 같은 박수가 막 수십만의 우리 작가님이 혼자 열광을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 제2롯데월드 승인 의혹을 국정감사에 제기하실 때
어떤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거는 뭐였습니까? 제1롯데월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승인해준 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예. 그러면 남은 문제는 뭐냐면 제2롯데월드가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안보상 안전상의 타당성을 무시하고 강행됐느냐 여부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정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만 된다면 저는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충분히 피해갈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는 예. 사안으로 예. 보여집니다.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 또 우리 국가의 전 분야에 걸친 어떤 문제, 쌓여 있는 모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시정해가는 것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역시 국민의 관심은 어찌 보면 개인으로서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들 그 중에서도 MB가 이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고 역시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 국정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맞습니다.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네. 요새 국정원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놀라움을 넘어서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얘기죠. 있지 않습니까? 예, 기가 막힌 뭐 얘기. 댓글 조작, 예. 대선 개입, 뭐 특활비 상납 등등등등등등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국정원을 어떻게 지금까지 평가해야 되고 또 향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것이 맞느냐. 안기부 중정에서 시작된 안기부 국정원 사실 저 하는 거 보면 싹 없애버려야 되는 거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이 생각이 맞습니다. 상당히 그게 맞아요. 많아요. 예.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조 산하라는 네. 말씀도 하셨는데 국정원은 걱정원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오히려 예, 국민들을 예. 걱정을 덜어줘야 되는 예. 정말 안보 전문 정보기관이어야 되는데 걱정원이 돼버렸고 예. 더 나가서 기본권 침해원이 된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국정원 관련된 여러 수사와 재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총체적이고도 조직적인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그래서 완전히 새로 개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미 서훈 원장이 취임을 해서 이 적폐청산을 가장 모범적으로 과단성 있게 지금 추진한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개혁의 구할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일할은 결국은 제도 개선인데 국정원을 조직 개편을 해서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는 거. 국내 정치 개입 안 하고 국내 정보 다루지 않고 그래서 대테러 방첩 그리고 산업 스파이 그리고 보안 이런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만 또 사실은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혹시 예. 우리 박 의원님께서 박철구 의원님께서 네. 정보위원회도 하셨나요? 정보위원회는 안 했는데 정보위원회는 안 제가 하셨구나. 참여정부 때부터 국정원은 조직 개편에도 제가 그러니까 참여를 그러면 했기 때문에 내부에 돌아가는 상당히 좀 흐름이라든가 잘 기류를 알고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는군요. 예, 예. 그게 황당한 게 말이에요. 지금 이제 큰 방향은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보면 뭐 댓글 수사에 대한 방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관련됐던 검사, 변호사 지금 현재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특히 의혹도 있고 한데 그 과정에서 보면 무슨 가짜 사무실도 만들고요. 예, 스튜디오. 예. 그게 그런 식의 뭐 발상이랄까 이런 것이 가능한 우리가 참여정부 때부터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국정원장은 잠시 왔다 가는 설사 내부 인사라 하더라도 네. 잠시 머물렀다가는 손님이고 예.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전체 인원, 그 인원의 구성, 조직의 구체적인 세부 내역, 예산의 운용, 공작의 활동과 지침 이런 것들이 100%다 보안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조차도 실제로 국정원 주요 공작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작 활동이라든지 그런 내역들을 소상히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지적과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예. 일인데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 아닌 외부 인사 출신이 장으로 가서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그냥 수박 위에서 겉핥기 이렇게 있다가 수박 겉핥다가 나올 가능성이 비슷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서훈 원장이 가서 잘하고 개혁을 한다는 계신데. 것은 상당히 적절한 그렇습니다. 인사였다 이렇게 예, 볼 예. 수 있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정말 저 밑에까지 국정원 네. 지부까지 예. 지역의 지부에
소위 발호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 아시잖아요. 예. 예. 우리 지역에서 정치하는 국회의원하는 저 입장에서도 국정원 지부들의 활약상 예. 제가 참 극찬하는 겁니다. 활약상. 어떤 활약상이냐. 해서는 안 될 일을 소위 지역 토호들과 유착돼 가지고 하는 그러한 활약상이 눈이 부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부 아주 그냥 현미경처럼 세부 내역을 국정원장이 다 파악하고 있느냐. 글쎄 그거는 전 서훈 원장님조차도 과연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느냐. 저는 참 그거는 만만치 않은 글쎄란 문제네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완전한 의미의 조직 개편을 저는 단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활비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지금 저 국정원장 3명이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하고 2명이 뭐 구속되고 남재준, 이병규 구속됐죠. 근데 어쨌든 그쪽에서의 방어 논리로는 이건 뭐 관행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관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당장 뭐 참여정부 때 네네네. 또 경험이 있고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참여정부 때 소위 재정을 BH에서 담당하는 이러저러한 분들에게도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한번 확인해 여쭤도 보고 보셨어요? 확인도 해봤는데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그건 전혀 네,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국정원장들하고 이 대면 보고 직접 단둘이 만나가지고 보고받는 거 안 하셨거든요. 그것으로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유인태 정무수석 같은 분도 최근에 증언하기를 그거 돈 받으면 국정원한테 잡히는 거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예, 그런 말씀했고 그래서 전혀 뭐 걱정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관행이라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결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관행을 말씀하시는 거 이명박,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관행이군요. 그 본인들이 그렇게 관행이라고 생각하니까 부활시킨. 니네 정부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전혀 근거 없는 지적인 걸로 보이는데 뭐 이 특활비 문제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그 저 최경환 의원도 지금 저 얘기되는 게 그 국정원 특활비에서 지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국정원장들이 상납한 숫자 중에 박근혜 쪽에 간 것은 그 중에 일부다. 그래서 액수가 안 맞는다. 그럼 나머지는 뭐 네. 의원들한테 이렇게 좀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적폐청산 위원장님이 아시는 명단 오늘 아까 뭐 저 우리 저 청구도 오늘 첫 말씀하셨는데 최경환 의원에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아니 좀 책임 있는 당의 주요 기관 당직자께서 이렇게 그러시면 아니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죠. 저보고 어떡하라는. 근데 이제 서훈 알고는 원장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있나요 지금? 네. 서훈 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흘러다니긴 했는데요. 또 뭐 의심가는 대목도 있고 그런데 뭐 아니라고 하니까. 예. 그 저 장진수 전에 총리실에 있던 중간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죠. 예. 거기가 방송에서 그 MB 시절에 총리실에서도 어느 실이었던가가 청와대에 그렇게 특활비를 총리실에 이제 공직윤리 지원 지원관실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시절 MB 시절에는 국정원 아닌 곳에서도 그런 특활비 명목들은 그렇게 상납용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장진수 주무관이 맞을 겁니다. 그 얘기가 왜냐하면은 이제 전체 국가 일종의 민정을 담당하는 공직기관과 사정을 담당하는 그 컨트롤 타워가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있지만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도 세거든요. 예. 공직감찰 관련해서 그래서 적발 사례도 많아요. 거기도 공직감찰을 하기 때문에 소위 이 정보비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는 특활비가 아마 그건 합법적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합법적으로 배당된 특활비를 청와대로 다시. 고용노동노사비서관실 비서관과 행정관에게 한 280만 원 상납됐다라는 그 주장이잖아요, 장진수. 그러면 그거는 다른 문제죠. 그 또한 참여정부 시절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제가 있었던 기간과 제가 경험하고 제가 사후적으로 알아본 걸로는 전혀 그렇다. 예, 문제가 안.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요. 네. 저는 특활비를 안 써봐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이 특활비. 아니 저 초등학교 때 예전에 진짜 민주당 실세이셨는데.
아이 좀 예. 몰라요. 근데 국민의 초등학교 때 국민의 정부 때. 특별 활동하는 거 외에는 특별 활동비 저게 뭐지 이런데 특별활동에 특히 남다른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특활비. 아예 아닙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이,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이 특활비 하니까 같은 특활비여서 조금 헷갈리는데 네네네. 지금 홍준표 대표 특활비 횡령 얘기 나올 때 그 특활비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건 뭡니까? 원내대표 시절. 국회에도 특활비가 있어요. 예. 그건 예. 왜 쟁점이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성완종 고 경남기업 회장께서 예, 예. 자살했잖아요. 예. 그때 남겨놓고 간 이제 유훈이 있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했던 그 유서가 기가 막혀도 법원이 증거 능력이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게 납득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한 뱉은 말인데. 예. 근데 그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조령 무게가 됐죠. 네. 예, 꼬리 자르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기소되고 그것도 무죄가 났어요. 지금 네. 대법원에 가 있지만 예.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역시 기소가 됐는데 유죄 났다가 무죄가 났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홍준표 대표의 부인의 소위 대여금고라는 예. 개인금고에 뭉칫돈이 있거든요. 그 은행에서 하는 그거 말이죠. 예, 대여금고라는 예, 게. 예. 예. 뭉칫돈이 있거든요. 이 돈이 뭐냐라고 이제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변명을 홍준표 대표가 국회에서 나오는 특활비를 집사람에게 갖다 줬다. 이렇게 그 당시에 변명을 네. 했어요. 그 당시 특활비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한 그러니까 거군요. 경남기업의 예, 윤모, 예. 윤승모라는 예, 예, 전달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예. 그것이 그 사모님 계좌에 들어갔고 그 돈이 결국은 대표 경선할 때에 경선 자금으로 쓰여진 거 아니냐라는 검찰의 의심을 피해가기 위해서 국회 특활비를 딱 변명을 댄 거예요. 근데 지금 특활비가 또 이제 몇 년이 흐른 뒤에 지금 문제가 되니까 내가 특활비로 갖다 준 게 아니고 특활비로 내가 밥도 사 먹고 뭐도 하다 보니까 내 월급이 남아서 월급을 갖다 준 거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을 하니까 조상모사네.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홍준표 의심받을 대표도 일은 법한 분 아닙니까? 아니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본인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시민단체에서 고발한다 그러니까 뜨거라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제 발등을 찍고 계시는 아니 근데 왜 발이 남아 갑자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홍준표 대표는 또 그게 뜨거워서 그러나 왜 무슨 뭐 검찰이 매년 또 특활비를 뭐 상납했다 그 얘기는 또 뭡니까? 그게 실제로 그럼 홍준표 대표가 제기하기 그거는 또 타당한 얘기인가요? 물타기죠. 그냥 그러니까 물타기다. 검찰은 그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어요. 법무부만이 갖고 있어요. 예. 법무부가 받아온 대로 계획을 짜서 받아온 대로 검찰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검찰의 권한이 없는데 그거를 자기 걸 받아다가 상납한다는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얘기를 참 억지 춘향으로 몰고 가는가? 결국은 그 시민단체에 의해서 그 또한 지금 물타기다. 홍준표 대표가 고발됐거든요. 쟁점 돌리기. 그렇죠. 예. 그래서 특검법을 지금 발의했잖아요. 결국 특검으로 이거 다 수사할 테니까 검찰 너는 손대지 마. 나도 부르지 마. 나도 수사하지 마라는 저는 해석입니다. 네. 예, 해석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제법 예. 돼가니까.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네네. 예. 그 진행을 무지하게 잘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 절대 제가 말을 길게도 못하게 하고 적정한 때 딱딱 자르고 아주 저희 사이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예. 칭찬하고 이러는 거 별로 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니 다이내믹하시다고. 그 제일 중요한 주제이자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주제 공수처예요. 네네네. 공수처법 오랫동안 뭐 예. 저희 당 또 예. 대통령 그리고 시민사회 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이렇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해온 것이고 또 우리 특히나 박 의원님은 이 법을 만드는데 예.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잘 안 되죠. 아니 왜 이래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공수처법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예. 근데 왜 안 되는지, 예. 왜 다들 하라고 하는데 예. 될 것 같으면서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정권이 바뀐 이 상황에서도 안 되는지. 국민 86%가 공수처가 필요하다. 예. 검찰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검찰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 상징으로 공수처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좋지만 네. 전혀 새로운 경찰도 사실 잘 못 믿겠다. 검찰도 못 믿지만 경찰 엊그저께 물대포 쏴가지고 사람 죽였잖아요. 네. 네. 그 용산 참사 기억나십니까? 예.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해서 그 진압했던 그런 경찰입니다. 그런 경찰에 검찰의 권한을 줘서
경찰을 믿어보자. 경찰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그건 쉽지 않은 얘기죠. 그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제3의 완전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 공수처라는 기관이 검사도 좀 보고 통제하고 경찰도 좀 통제하고 그래서 삼각편대처럼 이렇게 두 발보다는 삼각 그럼 상위 개념인가요? 아니면 상호 견제 개념? 상호 견제 상호 견제 개념. 예. 그리고 뭐 권한을 왕창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검찰 권한에 제가 보기에는 한 20분의 1 예. 예, 그 정도 가져가서 일종의 워치독 예. 감시견의 역할을 하면 검찰이 과거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예. 권력형 비리 덮고 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누명 씌워가지고 기소해서 무죄 나오면 그제 가서 나몰라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센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센 거죠. 사람의 일부 센 범죄에 대해서 센 사람의 일부 센 범죄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과거에는 안 됐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자유한국당에 이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절벽과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뭐죠? 도돌이표 같은데요. 검찰이 너무 세니까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한다. 공수처를 반대한다. 왜 반대하는가? 검찰을 무서워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검찰의 입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유한국당은 아시다시피 지금 수사받는 의원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의 일부라도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와 그 흐름을 그대로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홍준표 대표가 연일 검찰을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아니 정치 보복을 하는 검찰 그렇게 비판받는 정치 검사들 그렇게 비판하시면 당연히 그 대안으로 공수처를 찬성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실제로 말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하지만은 검찰을 정말로 흔드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국은 것이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또는 공수처에 소극적인 검찰 일부의 기류에 저는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역사의 필연은 저는 피해갈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지난 20년 동안 안 됐으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번 정부는 촛불 정부잖아요. 그리고 촛불 정국을 통해서 국민들의 86%의 지금 공수처 지지라는 이 염원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저는 정치 현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현안으로 저는 지금도 뭐 부상하고 있지만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이것을 외면하거나 외면할 반대할 수 수 있겠냐. 저는 있느냐. 그렇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하는 모습으로는 바보가 아니니까 안 비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또는 명분상으로 이건 이래서 현재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야당의 어떤 논거 내지는 그렇게 생기는 최대의 쟁점 대목은 어딘가요?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을 비판하면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가 필요한 거에 찬성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해요. 그래서 그건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궁색하니까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라고 이제 김진태 의원이나 윤상직 의원 법사위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법사위 일소위가 열립니다. 오후에. 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뚜껑이 열리면 저는 실상은 경찰한테 상당한 부분 수사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공수처보다도 더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열어보면 압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를 반대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얘기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열어보니까 반대하더라.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결국은 검찰개혁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에 대한 반대의 내심 때문에 검경 수사권으로 가자고 들고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건 이제 짧은 꾀다. 짧은 꾀다. 결국 꼼수를 꼼수다. 쓰지만 결국 꼼수를 그것도 쓰지만 드러난다. 그것도 안 될 것이다. 그럼 막바지에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 1, 2월이면 적어도 몇 가지 옵션을 건 공수처안을 자유한국당의 일각에서 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 의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 나를 그렇게 뭐 한 번에 안 된다고 내가 그걸 포기하고 그런 사람으로 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반드시 이 집권 기간 내내 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누구보다도 높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키다 이런 말씀. 그 부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예. 보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거 안 여쭤보기로 예. 했어요. 아이 그럼 묻지 마요. 왜 그리야? 아니 제가 갑자기 박근혜 뭐 전 대통령 빙의가 되는 건 아닌데 대전은요? 아무 일 없이요. 아니 대전 시장에 현재 유고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설왕설래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뭐 우리 박 최고위원님의 생각 그거와는 네, 뭐 네, 상관없이 네. 대전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주변에서 또는 대전 자체에서 야 다음에 대전시장 지금 내년에 당장 선거가 있고 하니까 네. 이거 상당히 큰 문제다.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동의합니다. 이게 예. 개혁의 지속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예. 지방 분권의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야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지금 좀 많죠. 예, 많이 계십니다. 예. 고민을 해보시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고민을 김민석 연구원장님과 상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늘 뭐 예, 여러 방면에서 끌고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가까운 네. 지금 모습을 노출하는 안 것 같아서 가까웠던가요? 아니, 저희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예,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예. 오늘 하여간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요. 네. 그 사실은 최고회의에 우리 박범계 최고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면 주목하게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최고회의에서 이렇게 배석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늘 하는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제 느낌을 다른 뭐 언론인들도 그렇고 다들 가지고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워낙 법조 경험이 네. 있으시고 또 참여정부 때부터 해서 이렇게 청와대의 경험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당에서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도 사실은 정치인은 떨어져 봐야 네. 사실은 정말 이렇게 큰 또 네. 정치인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겪으셔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중책을 맡으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 같습니다. 그런데 과찬의 특히나 적폐청산이라는 이 정부의 예. 가장 중요한 네. 과제를 네. 당에서 맡으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그냥 무게도 실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됩니다. 네. 우리 박범계 최고위원님 맡으신 이 적폐청산의 이 과제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에서 네.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더 큰 역할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우리 박범계 최고위원님 모시고 민주연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적폐청산을 주제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법대 법대로 바꿀까요? 법대로. 아니, 법대를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공대가 중요해요. 혁신 성장을 그러게 말입니다. 하려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법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